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서현정 원장님과 제가 같이 특별한 주제를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원장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음, 이제 여름철이 되어서 좀 뭐 해도 길어지고 밤에 더워지고 뭐 에어컨 틀면 추워서 깨고 에어컨 음, 끄면 더워서 깨고 여러모로 수면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면이 단순하게 졸리고 덜 피곤한 느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분도 바꿔주기 때문에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기분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수면이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어떨 때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저희가 정신건강의학을 주제로 여러 가지 시리즈를 해왔는데, 오늘은 이제 수면 편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면에 대해서 이 수면이 기분과 어떻게 연관이 됐고, 저희가 의학적인 공부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를 서현정 원장님께서 설명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면이 기분을 바꾼다. 음. 수면이 어떻게 바꿀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어떻게 바꾸든지 자기 경험담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들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수면 변화는 사실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수면의 변화가 들어 있습니다. 불면 또는 과수면 이렇게 이 증상이 우울증 진단 기준의 하나의 기준이 될 정도로 우울증의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증상이기도 하지만 우울증의 지표이면서 우울증을 예측하는 선행인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의 대다수가 불면증을 경험하는데요. 어떤 일부는 과수면을 경험하는데 과수면을 경험하는 분들 또한 또 적지 않은 퍼센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하면 수면이 흔들린다.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잔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나는 우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했을 때 만성 불면증 환자들 중에 이러한 불면이 계속되면은 결국에는 최대 20%가 우울증으로 발전하고요. 본인이 우울증 증상을 자각하지 않더라도 불면증 그 자체로만 힘들어서 병원에 오신 분들 가운데 불면증 환자와 비슷한 뇌의 활성을 보이거나 비슷한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러냐, 느낌만 그런 거 아니냐 봤더니 우울증 환자에서 수면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 정상인 분들은 밤에 어웨이크 깨어있는 분들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야지 하고 잠들었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얕은 수면이고 요 아래쪽이 깊은 수면이거든요. 얕은 수면에서 단계적으로 최고 깊은 수면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렘 수면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다시 깊게 깊은 수면 자고,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얕은 수면, 깊은 수면 사이클을 돌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잠에 깨는 중간중간에 이제 살짝 깨더라도 다시 잠으로 금방 빠져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 스테이지 4 슬립 때가 사실은 이제 몸의 피로가 회복되고 또 렘 수면 때는 또 장기 기억이 형성되고 이러면서 이제 각 스테이지별로 굉장히 이제 하는 역할들이 있는 건데 이 스테이지를 다 조화롭게 돌아가야 되는데 우울증 환자들을 봤을 때 처음에 어웨이크에서 스테이지 1으로든 금방 잠이 들더라도 스테이지 3에서 스테이지 4로 넘어가지 못하고 잠이 금방 깨어버리고 깬 다음에 정상인 환자는 살짝 깰랑말랑한 순간에서 다시 쿨 이렇게 잠에 빠져드는데 이분들은 다시 얕은 잠으로 돌아가서 얕은 잠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더 깊게 가지 못하고 또 깨고 또 깨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 수면이 얕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중간중간에 자주 깬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실 때, 어,
자다가 금방 깨시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는데 자다가 깨요. 그러면은 "몇 시에 깨세요?" 했는데 막 "새벽 3 시에 깹니다." 이러면은 그거는 스트레스성 수면일 수 있다. 화장실 가려고 깨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냥 눈이 떠진다.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성 수면이다. 우울증 수면인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게 설명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 우울증에서 뇌파로도 불면이 관찰된다. 인 건데 이러한 불면이 기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일단은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이나 그다음에 신체가 조화롭게 움직이는 협응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본인이 자각하면서 '내가 예전 같지 않다. 잘 안 된다.' 그러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우울해지겠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겪더라도 다시 마음이 회복해서 '힘내야지. 훌훌 털어야지.'라는 회복 탄력성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우울증 환자에서 수면 문제가 치료되지 않으면 우울 증상이 남아 있거나 재발할 위험도가 높아진다라고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생물학적으로도 그러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염증 수치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뭐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면 박탈했더니 염증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을 정도로 정말로 불면이 면역력도 실제로 떨어뜨리고 기분도 떨어뜨리더라.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면만 문제가 아니죠. 과수면과 불규칙 수면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수면, 불규칙 수면도 우울의 증상이 아니라 우울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수면의 정의는 좀 다양하게 정의되긴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이트로 7시간 이상 자도 졸리다. 그다음에 스트레이트로 잘 때 9시간 이상씩 잔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완전히 잠이 안 깬다. 이러한 증상들을 공통적으로 과수면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우울증 환자의 15%에서 35%, 그러니까 많게는 3명 중에 1명이 과수면 증상을 보이더라라는 거고요. 불규칙 수면은 수면 시간 자체가 너무 많거나 적거나 하진 않는데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막 새벽 2시에 잤다가 밤 11시에 잤다가 아침 7시에 깼다가 아침 11시에 깼다가 이런 식으로 시간의 리듬이 불규칙적인 편인데 이제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수면과 기상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 컨디션을 하루 주기에 맞춰진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이 교란될 때 불규칙 수면이 일어나고 여행을 가서 시차 적응이 안 된다. 또는 내가 야간 근무했다가 주간 근무했다가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한다. 이런 경우에 불규칙 수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과수면이 기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오히려 불면이 있으신 분보다 과수면이 있는 분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더 복잡하고 심각한 양상의 우울증을 겪으실 위험이 있고요. 항우울제를 먹어도 치료가 잘 안 듣는다. 이럴 가능성이 있고 재발 위험이나 자살 위험도가 훨씬 더 높으며 일상 기능에 더 큰 손상을 겪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면 과수면 겪는 분들은 왜 이렇게 치료가 잘 안 될까 하면서 과수면과 우울이 같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뭘까 하면서 좀 연구를 해 봤더니 이분들은 전형적인 우울증 말고 비정형 우울증이라고 하는 조금 특이한 우울증 형태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그룹을 모아서 연구를 했더니 이분들이 항상 기분이 처져 있는 게 아니라 기분 반응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건에는 기분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약간 친구들 모임이나 이런 데 갔을 땐 또 깨르르 이렇게 하면서 웃으니까 친구들한테 나 우울해 해도 야, 너처럼 밝은 애가 무슨 우울증이냐 이렇게 의아해 한다거나 가족들도 우울한 줄 모르는데 우울하진 않는데 맨날 잠만 자니까 얘가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이렇게 이해를 못 해준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기분 반응성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또
과수면, 그리고 또 우울하면은 막 밥을 잘 못 먹고 체중이 감소하고 막 마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식욕이나 체중이 오히려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우울증에서는 못 자고 못 먹는데 비정형 우울증에서는 많이 먹고 많이 찌고 많이 잔다. 그리고 남마비. 팔다리가 진짜 물 먹은 솜처럼 아니면은 납덩이가 된 것처럼 막 마비된 듯한 증상이 있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특징적인 건 대인관계 거절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편이다. 이것은 이 사람이 우울하지 않을 때도 평소 성격도 그럴 때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거절당하면 기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막 되게 민감성이 높으니까 카톡 일 사라졌는데 답장 빨리 안 왔다. 이런 것도 다 거절로 느껴져 가지고 굉장히 침울해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는 이 사람들이 비정형 우울증이고 여기서 과수면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이하게 이분들은 계절을 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약간 이 사람은 조증인가 조울증인가 싶을 정도로 기분의 사이클이 뚜렷해서 전형적인 항우울제 치료 말고 조울증 약에 더 치료 반응이 좋다거나 이런 특이하게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규칙 수면도 기분에 영향을 주는데 당연하게도 불규칙 수면도 우울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느끼는 기분의 건강성을 봤을 때 일상 기분 지표라는 것을 한번 알아봤는데 불규칙적으로 수면 사이클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일상 기분이 확실히 좀 떨어지더라.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이 사람이 우울하진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울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더라. 그런데 수면 적게 자서 그런 게 아니라 수면 시간이 충분해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불규칙 수면 이 자체가 일주기 리듬이 교란됐다는 걸 의미하는데 일주기 리듬을 교란되었을 때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콜티졸 농도라든가 면역력 이런 것들도 이제 일주기 리듬이 교란되면 같이 교란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존에 우울증이 있었는데 더 악화된다거나 우울증 약을 먹어도 왜 이렇게 약 먹어도 안 좋아지지? 하면서 치료 반응이 떨어지고 더 빈번하게 재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교정하면은 그러면은 수면만 교정해도 기분이 좋아지냐? 어느 정도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이 이제 크로노테라퓨틱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크로노라는 게 시간이거든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시대 신화에서 나오는 크로노스가 시간의 신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 크로노가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테라퓨틱스는 이제 치료죠. 시간의 흐름과 관련해서 치료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게 크로노테라퓨틱스인데요. 이제 그냥 우울증 약을 먹는다 안 먹는다. 그다음에 그냥 뭐 7시간 잔다, 8시간 잔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기 리듬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신과나 수면에서만 해당하는 관점은 아니고요. 요새 이제 계속 얘기했던 뭐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자기 전에 4시간 전에는 위를 비운다 이런 것들도 넓게 보면은 크로노테라퓨틱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할 때는 몸이 깨어나는 시간이니까 이제 식사를 해주고 밤에는 이제 몸이 자는데 위장도 자야 되는 시간이니까 이제 잠들기 4시간 전에는 가벼운 식사를 해서 장이 푹 자고 또 지방 대사나 몸의 대사 활동도 이제 좀 더 원활하게 하도록 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간헐적 당직 개념 그다음에 또 뭐 고지혈증 약을 몇 시에 먹으면 조금 더 도움된다 뭐 이런 개념들에 따라서 인슐린을 몇 시에 맞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조금 넓게 보면 크로노테라퓨틱스에 속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약을 몇 시에 먹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분에 관해서는 잠을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것도 기분 치료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울증 치료에서 크로노테라피로는요. 양극성 우울증을 포함해서 정신질환의 치료에 좀 사용되고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치료의 큰 근간은 우울 그 자체의 약물 치료라든가 행동 치료에 있지만은
수면을 일단은 박탈한 다음에 광치료를 통해서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난지를 수면 위상을 앞당겨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한다. 이런 치료적으로 수면 그 자체에 개입한 조합을 했더니 일주일 만에 의미 있게 증상이 개선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건데요. 왜냐하면은 항우울제가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데 최소한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면 그 자체에 대한 개입으로도 일주일 만에 증상이 좋아졌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쭉 유지해 주니까 반년 동안 효과가 지속되었다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이게 아예 그러면은 에이 중상 가벼운 환자들만 해서 이게 실제로 뭐 약 먹은 것보다 효과 있고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좀 효과 뻥튀기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일상생활 다 하면서 병원만 다니는 환자뿐만 아니라 입원했던 환자들, 입원 중인 중증의 환자들한테서도 이렇게 수면의 시간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정상화하는 것이 기분에도 효과가 있더라라는 거를 실험으로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물 멜라토닌이 이제 천연적으로 우리 뇌 속에서 수면의 사이클을 잡아주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멜라토닌 이제 외용으로도 나왔습니다. 건강 보조 식품으로도 나오기도 했지만은 사실 이제 약으로도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뭐 약이든 건강 보조 식품이든 멜라토닌 그 자체로는 수면 위상을 당기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효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되면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걸로 수면 위상을 좀 당겨주는 게 좋고 비약물적인 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수면에 대한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신념을 잡아주는 위주의 수면 위생 교육, 그 다음에 CBT-I, 불면증의 인썸니아의 I를 따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 불면 인지행동 치료거든요. 그게 CBT-I라고 하는 거고요. 광치료도 일종의 이제 멜라토닌하고 결이 같이 가는 게 눈의 그 광량에 따라서 이 송과샘에서 멜라토닌이 사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이제 먹어서 넣어주느냐, 광치료를 통해서 멜라토닌 분비된 사이클을 좀 맞춰주느냐 그 차이인데 이러한 것들이 비약물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TMS나 TDCS처럼 뇌의 활성 자체를 좀 바꿔주는 치료를 통해서 수면에 대한 그런 불안을 개선하고 수면 사이클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실제로 우울증 때문에 TMS를 받았는데 그날 꿀잠 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네. 서현정 원장님께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잘 강의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사례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질문들을 좀 남겨주셔서 질문 받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자유롭게님께서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불면증도 심한 편이긴 한데 잠들었을 때 아내 말로는 반복적으로 다리를 찬다던가 꿈틀거린다던가 하는 행동을 30초에서 1분 정도 한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요거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건 전문 용어로 periodic limb movement라 그래서 주기적 사지 운동 장애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자려고 누워서 잠에 들면은 이 다리가 떨리는 건데 다리를 막 이렇게 달달달달 떠는 게 아니라 보통 이게 다리라고 하면은 누워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까딱 꿈틀 까딱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게 왜 안 좋으냐 이렇게 까딱 꿈틀하면은 아까 수면할 때 저희가 수면 검사에서 뇌파의 흐름을 봤을 때 얕은 수면일 때는 뇌파가 이제 좀 이렇게 흐르다가 깊은 수면일 때 뇌파가 아주 느려지면서 깊은 수면으로 딱 진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리가 움찔 하면서 주기적으로 떨리고 움직이면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면서 각성, 어라우절, 뇌파를 깨우거든요. 살짝 이렇게 깨요. 그러니까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 자체가 떨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문제가 정말 치료를 해야 될 수준인지 아닌지는 사실 스스로도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모르고, 그렇다고 아내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을 수만도 없고, 종종 비디오를 좀 찍어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모르고요.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하룻밤 오셔서 주무시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센서를 붙여요. 뇌파도 붙여서 정말 이 사람이 수면을 얕게 자는지 깊게 자는지 꿈을 꾸는지 이런 수면 단계들을 거치면서 과연 다리의 움직임과 근육의 긴장도가 잘 풀려서 잘 자고 정상적인지를 근육 센서까지 다 붙여서 횟수라든지 그걸로 정말 뇌가 깨서 잠에 방해가 되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병적인 부분이다라고 진단이 되면 거기에 맞는 약물 치료라든지, 그리고 생활적으로 만약에 저는 카페인을 정말 많이 먹어요, 이런 분들은 카페인부터 끊으셔야 되거든요. 이 카페인이 이렇게 다리 떠는 거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생활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를 잘 체크해서 치료를 드릴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님께서는 근처에 이제 수면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이제 수면다운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노을길 산책님께서 제가 과수면인 것 같은데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자는데도 평소에도 너무 피곤하네요. 신체적으로나 눈도 그렇고 그냥 눕고 싶고 게을러지네요. 어떻게 극복하죠?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하루에 10시간 이상 자는데도 너무 피곤하다. 이건 확실히 좀 과수면의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수면과 기분의 영향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사실 과수면이 있을 때 구분해야 될 여러 가지 뭐 다른 질환들도 사실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기면증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어쨌든 기면증 또는 뭐 특발성 과수면 장애 뭐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진짜 갑상선 저하증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피곤 그 자체가 증상인 병들, 간이 안 좋거나 갑상선이 안 좋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구분을 해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원인들이 없는데 과수면이다. 이럴 때는 이제 정신과적으로 정말 이제 의욕 저하라든가 몸이 무겁다든가 이게 치료해야 될 비정형 우울증 같은 거를 이제 판단해서 치료를 하면은 좀 좋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과수면의 원인을 찾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면적으로 극복을 한다 그러면 혹시 어떤 생활 습관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노을긴 산책님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하루에 10시간을 누워있다고 그게 질 좋은 수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는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멜라토닌이 우리가 분비되는 시간대가 사람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똑같이. 내가 잠을 1시에 잔다고 1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전 국민 모두 다가 10시부터 서서히 나와서 1, 2시에 피크를 이루고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질 좋은 수면을 가지려면 보통 11시에서 7시 사이에는 잠을 자주셔야 되는데, 노을길 산책님께서 11시에서 7시를 내가 포함해서 잠을 잘 잠에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하다 이러면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기면증이라든지 다른 문제를 찾아봐야 되는데, 보통 이런 분들이 새벽 뭐 3시부터 시작해서 10시간 자서 뭐 오후 1시에 일어나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는 시간은 길지만 깊은 수면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다음날 계속 뇌파가 느리게 나오면서 깊게 못 자니까 많이 자도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도 처지고 의욕도 처지고 그런 게 계속 악순환을 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처져서 활동량이 또 줄어들고 힘드니까 밤에 또 자려고 하는데 또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마라탕 시켜 먹고 자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이 굉장히 악순환을 도는 사이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정해진 멜라토닌 분비가 제일 활성한 그 시간대를 맞춰서 주무시자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이 나오는 12시에서 2시 반은 무조건 사수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약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괜찮은데 12시에서 2시 반은
무조건 내 잠에 투자한다. 이렇게 돼야지 이제 깊은 수면이 제대로 좀 가질 수 있고 뒤에 꿈수면도 나와서 신체 기능과 이제 뇌 기능 같은 것들을 같이 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하게 얻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질문까지 받고 제가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보다 산이 좋아님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울증으로 잠을 잘 못 자서 깊은 잠을 자게 해주는 수면 보조제를 먹고 있는데 잠을 오랫동안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수면제로 처방을 새로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수면 환경의 문제일까요? 요새 약을 먹어도 1시간에 한 번씩 잠에서 깨는 바람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약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바다보다 산이 좋아님의 연령대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나이가 들면서는 잠이 많이 깨져요. 깨지고 그걸 다시 자기도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연령대 중요하고, 그리고 여성분이면은 이제 출산 전후라든지 폐경 전후인지 그런 갱년기 증상과 연관돼서 파악할 필요도 중요하고, 세 번째는 약을 먼저 그냥 저 잠 못 자니까 수면제 주세요 하기보다는 그 전에 내가 수면 환경과 나의 수면 시간이 패턴이 좀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가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복합적으로 좀 자세히 봐주는 수면 전문가와 함께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고 나서 이제 정확한 시간에 약을 먹고 일어나는 시간까지 처방을 받아서 도움을 받으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깨셔서 힘드신 것들은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 꿀팁 많이 이경원 선생님께서 알려주셔서, 네, 네. 우리 이경원 선생님은 이제 정신과 의사로 병원 운영하시면서 사실 이제 수면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실제로 수면 다원 검사를 진료에 활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수면과 기분의 연관뿐만 아니라 수면과 학습 또는 이제 수면 그 자체, 다양한 약간 이제 사건 수면 이런 부분들의 사례들 많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라이브 하시는 분들 진짜 궁금한 거 많이 질문해 주시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되고, 오늘 제가 사례도 보니까 굉장히 사실 이런 사례가 있구나, 비슷한 사례 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이제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례 2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 남성분이셨어요. 이분의 주 호소는 심한 불안, 불면, 주의력 저하 등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이번이 3수째세요. 1년 반 전에 현역 고3일 때 수능을 망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불안이 시작됐고, 그래서 왜 이렇게 수능을 망쳤는지 물어봤더니 수능 전날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한숨도 못 자고 가서 시험을 봤더니 머리가 하얘져서 그냥 진짜 시험장을 나오고 싶었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불안이랑 잠을 못 잔 불면이 같이 이제 페어링이 짝짓기가 돼버린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되게 불안해 하셨는데, 이후에 이제 그래도 재수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재수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솔직히 자기는 약물의 도움이든 어떤 도움이든 받고 싶어서 병원을 가고 싶다고 했으나 어머님께서 무슨 수면제냐, 그리고 무슨 병원이냐, 너 정신력 문제다 이래서 병원을 가는 거를 반대하셔서 병원을 가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수능도 똑같이 망하셨어요. 작년 수능 전날도 또 잠을 못 주무셨어. 그래서 결국 이제 수능을 망하셨는데,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거는 이제 수능이 6개월 이상 남은 이제 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고, 공부를 실컷 해봤자 전날 잠 못 자서 수능 망치면 그만 아닌가요? 하면서 힘들어 하시다가 고민 끝에 이제 본인이 성인이 되셨으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허락 안 받아도 되겠다 생각하고 혼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원 당시에 시행한 불안, 우울, 수면의 질 척도를 이제 해봤더니 우울은 28점, 불안이 28점, 우울이 63점 만점에 32점으로 굉장히 심한 우울 불안 상태셨고,
그리고 수면의 질이 이제 8점 이상이면 저하된 건데 12점이셔서 굉장히 저하된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면도 문제지만 뭐 기분도 여전히 엉망이셨던 거죠. 그래서 수면 패턴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수면을 조금 자세히 적도록 설문지들을 체크를 하는데 이분이 재수학원이 12시 전에 끝나긴 하지만 집에 오면 12시가 넘으신대요. 그래서 씻고 좀 뭐 먹고 이러다 보면 새벽 2시 반에 누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우면 계속 생각이 도는 거예요. 불안해서. 이 생각하고 걔 생각하고 자꾸 곱씹고 그러다 보면 1시간 반이나 걸리고 겨우 피곤해서 잠들면 학원 가야 되니까 7시에 일어나시고. 그래서 토탈 수면 시간이 3시간 반밖에 안 됐고 그것도 이제 학원에 늦을까 봐 계속 중간에 깨는 거예요. 깨서 시간 보면은 뭐 1시간밖에 안 지났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계속 쌓여서 사실은 이게 만성 수면 부족 상태에 있으셨고요. 그래서 실제 얘기하셨던 게 선생님 저 누워서 자려고 하면 자꾸 오늘 못한 공부랑 내일 할 것들이 자꾸 떠올라서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가슴도 막 두근거려요. 답답하고 뛰쳐나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중간에 자면서도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으악 이렇게 놀라서 깨면 1시간밖에 안 지나 있고. 그러니까 밤이 오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낮에 너무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멍해서 하루씩은 좀 잠을 보충해야 될 것 같아서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말에는 학원 안 갈 때 부족한 잠을 몰아서 막 12시간치 계속 이렇게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일단은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뇌파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사람의 뇌는 어떤가 정량 뇌파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셨는데 저희가 이걸 쉽게 보는 게 같은 나이대 비슷한 남성분인데 우울하거나 불안하지도 않고 잠도 잘 자고 인지력, 주의력 다 안정적인 사람들 뇌파를 쭉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 걸 기준으로 두고 이제 환자 걸 찍었을 때 이 안정적인 사람의 뇌파 양과 균형이랑 이분의 뇌파 양과 균형이 비슷하고 잘 맞으면 0값이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시면은 거의 이 사람 뇌가 많이 안정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붉은 쪽으로 갈수록 이분은 특정 뇌파가 많이 늘어나 있고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반대로 파랗게 나와도 뇌파가 부족한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소돼서 안 좋은 상태구나라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분의 뇌파를 봤을 때 델타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 델타파는 가장 느린 뇌파로서 보통 한밤중에 밤에 잠을 잘 때 깊은 수면, 우리가 딥슬립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깊은 잠을 잘 때 굉장히 뇌파가 하루 중에 가장 느리게 가면서 깊게 잦을 때 나오는 뇌파가 이분은 낮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 이꼴 뭐다? 밤에 제대로 된 깊은 수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이런 느린 파가 깊은 수면에 나오는 델타파가 많이 나오면서 뇌파가 많이 느려졌다는 건 그만큼 뇌 활성이 떨어졌다는 거고 뇌파가 느려지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하고 활력도 떨어지고 뇌파가 느려지니까 뭘 하기도 싫고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느린 뇌파가 많아지니까 기억도 잘 안 되고 뇌가 빠릿빠릿하게 처리 속도도 굉장히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은 수면을 못 주무시다 보니까 지금 인지력도 10% 미만. 이 상태에서 공부하면은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고, 그다음에 편안함을 유지하는 알파파는 굉장히 부족해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를 못하고, 여기 시뻘겋게 타오르는 거 심상치 않죠. 이거는 스트레스파예요, 하이베타가. 아주 스트레스파가 엄청 많이 늘어나서 아주 빠르고 예민한 파들이 나오니까 별거 아닌 자극에도 쉽게 스트레스 받고 긴장되고 불안한 게 안정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뇌파가 엉망이셨어요. 뇌도 엉망인 상태로 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 이분은 치료를 일단은 이 사람의 수면부터 안정을 시키자.
잠을 안정화시켜야 잠을 자면서 신체 기능의 회복과 뇌 기능의 회복을 도울 수 있으니 뇌파가 너무 안 좋아서 일단 수면부터 제대로 먼저 잡고 시작하자 해서 일단 안정제랑 너무 불안이 높으시니까 수면제는 중독이 되니까 이제 안정제 조금이랑 멜라토닌 호르몬 서방정이 서카딘이에요. 오리지널 호르몬을 처방을 해서 이제 먹는 시간을 정해드렸습니다. 학원 끝나고 오시자마자 드시도록 했어요. 그래서 결국 12시는 넘지 않게 드시도록 해서 시간 딱 정해드렸고 2시 반에 누우시면은 결국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깊은 수면은 2시 반이면 무조건 끝납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2시 반에 누우면은 깊은 수면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바로 조금 이완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누우시도록 했고요. 그래서 12시에서 7시 정도 자고 우리의 뇌는 굉장히 규칙적인 기간이어서 주말에 몰아자면 사이클이 바로 깨져요. 그래서 주말이든 평일이든 없습니다. 주말에 조금 더 주무시더라도 1시간 이내로 주무셔야 돼요. 뇌가 규칙성을 잃으면 주기를 잃고 패턴이 깨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몰아자는 거 금지하고 수면 패턴의 규칙성을 먼저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불안도가 높다 보니까 누우면은 바로 잠이 들어야 되는데 자꾸 불안한 생각을 곱씹으니까 생각도 불안하고 몸도 불안해지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조금 릴렉스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사운드 들으면서 모닥불 타는 소리, 빗소리 이런 것들 들으면은 잠 잘 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맞는 릴렉스 되는 소음 그 사운드는 도움이 되는데 그것도 사실 중간에 꺼지게 체크를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 못 고르겠다,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이틀리라는 어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ASMR이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하는데 실제 수면 뇌파, 깊은 수면파를 조금 유도해 줄 수 있는 모너럴한 비트를 연구한 파들을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어플에 가입을 해가지고 쓰실 수 있는 이런 어플들도 있다는 거를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혼자서 노력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몇 시에 자고 언제 약을 먹고 어떻게 누워서 언제 일어나고 자기 전에 내가 불안하니까 이완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완을 해야 사실 오늘부터 기억하실 거 잠은 릴렉스예요. 잠은 무조건 뇌파가의 느려짐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릴렉스를 해야 되는데 뇌가 어떻게 이완하는지 모른다 하면 이 슬립큐라고 하는 불면증에 대한 인지행동을 실제로 디지털 치료제로 만들어낸 그 치료 모듈이 있습니다. 이거를 의사 선생님께 그냥 병원에 오셔서 한번 처방받으시면 6주 동안 이 불면증을 관리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집에 결국 의사 선생님 하나 두는 거죠. 본인이 체크하면 몇 시에 다음에는 주무세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런 명상하면서 릴렉스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교육도 해주고 체크해주고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슬립큐가 잠자리 이외에는 취침 시간을 이제 누워 있지 않도록 해서 수면을 제한하는 것들, 그다음에 자극을 조절하는 방법, 자극이 어떤 것들이 해롭고 안 좋은지, 빛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각성을 깨고 이완할 수 있는 행동요법들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왜곡된 인지, 잠을 못 자면 망할 거야, 내일 시험을 못 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왜곡된 인지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파가 느려지면서 깊게 잘 잘 수 있게 여러 가지 이완요법, 명상 같은 것들을 좀 도와주면서 내가 챙겨갈 수 있는 개개인의 수면 위생을 도와주는 이런 6주간의 5가지 솔루션을 개개인에 맞춰서 이렇게 처방을 해서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어떻게 됐냐, 잠을 일단 잘 자게 되니까 사람이 불안한 게 확 줄었어요. 줄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안정되었길래 제가 치료를 하고 한 2달 뒤에 뇌파를 찍어본 겁니다. 찍어봤더니 아까 보셨죠?
막 빨갛게 느림파도 늘어났고 스트레스파도 늘어났고 편안하지도 못하고 했던 파들이 다 초록 색깔로 너무 안정화가 되셨어요.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는 아, 선생님, 제가 이제는 제가 규칙적으로 깊은 수면을 잘 잘 수 있게 투자해서 이렇게 치료를 이어나가면 수능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이분이 수능 전날 잠을 그렇게 잘 자고 가지 못하셨어요. 실제로 긴장을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그 전에 이제 인지행동적 접근을 통해서 이때까지 땡땡님께서 열심히 준비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뇌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서 잠을 그날 하루 못 자도 절대 수능을 망치진 않는다. 자기의 불안이 긴장해서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주무시자 해서 말씀을 드려서 실제 아주 잘 자고 가진 못하셨지만 조금 잘 주무시고 가셔서 수능을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가셔서 지금은 치료도 완료를 하신 케이스고요. 두 번째 사례에 좀 빠르게 가보면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심한 우울, 무기력, 폭식, 대인관계 민감성을 주 호소로 내원하셨는데 이분은 프리랜서 번역가셔서 결국 이제 본인은 이제 올빼미형이라고 해서 새벽에 작업을 계속 하셨다예요. 그래서 현재 밤낮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낮에는 자느라 어차피 밥도 못 먹지만 일어나서 식욕이 없으니까 안 먹다가 작업하면서 뭐 햄버거, 마라탕 이런 거 항상 주문해서 먹고 아침에 해 뜨면은 이렇게 자서 오후 3, 4시에 기상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5년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셨음에도 전혀 효과가 없으셨다 그래요.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해당을 하셨고. 근데 알고 보니 투약 수능도도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계속 수면이 불규칙하니까 아침인지 저녁인지에 따라서 막 약이 계속 빠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우울감이 더욱 심해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체중도 급격히 증가하셨어요. 현재 100kg가 넘는 여자분이신데 굉장히 살이 많이 찌신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안 좋게 얘기해도 금방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제가 한때는 날씬해서 친구들이 절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100kg가 넘으니까 대인기피증이 생겼어요. 밖에 못 나가겠어요. 얘기를 하고. 해가 떠 있는 게 싫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누워서 그냥 잠만 자고 싶어요. 얘기를 하셔서 자존감도 바닥이에요. 제가 쓸모없는 그냥 고깃 덩어리 같아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여요, 선생님. 하면서 초진 때 엉엉 울고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은 제가 수면 검사를 했어요. 5년 동안 너무 낮밤도 바뀌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혹시 다른 문제는 없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대신 수면 검사 하기 전에 낮밤은 좀 이렇게 조절을 해서 우리 노력하자 해서 수면 박탈이라든지 수면 일지를 써서 조금 교정한 다음에 검사를 했는데요. 여기 수면 그래프, 뇌파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서현정 원장님이 얘기해 주셨을 때 이게 웨이크 깨어 있을 때 11시거든요. 잠에 들었어요. 근데 원래 자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확 깼어요. 깨서 1시, 2시 까지도 계속 깨어 있다가 다시 잠들었다가 다시 3시까지 잠을 아예 못 잔 거예요. 못 자고 3시 다 돼서야 겨우 잠들어서 깊은 수면 찔끔 나오고 꿈수면 살짝 나왔다가 또 깼다가 자고 깊게 살짝 자고 깨고 꿈꾸고 아예 깨가지고 또 덩그러니 못 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잤다고 할 수가 없죠. 깊은 수면도 거의 한 전체 수면의 15%는 나와야 되는데 진짜 뭐 5%도 안 나오고 질도 안 좋게 나왔고요. 깊은 수면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신체 대사, 호르몬 밸런스라든지 이런 대사가 다 깨지면서 많이 실제로 먹기도 하지만 먹는 거에 비해서도 계속 살이 찌셨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런 꿈수면이 너무 적게 나오니까 꿈수면은 우리 전체 수면의 4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뭐 지금 한 5, 6%도 안 나왔는데 꿈수면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뇌기능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꿈을 꿀 때 우리가 기억이 저장이 되기도 하지만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정신적 피로회복도 도우면서 스트레스도 낮추는 토탈리 뇌기능을 회복하는 유일한 단계가 꿈수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24시간 뇌 엄청 굴리잖아요. 근데 걔를 잠을 적절하게 잘 자줘야 꿈수면일 때 뇌 기능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낮에 자면 아무 소용 없어요. 멜라토닌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수면, 꿈수면 제대로 가져가려면 11시, 7시 무조건 잘 맞춰서 주무셔야 되는데 이분이 사이클 완전 엉망이 돼서 이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일단 한 게 밤낮부터 구분하자. 그래서 밤낮 딱 구분했고 너무 이제 몸도 무겁고 계속 누워있고만 무기력하니까 침대랑 한 몸이 되셔가지고 정해진 시간에만 눕고 자세요. 그걸 딱 정해드렸고요. 그래서 8시간에 밤에 누워서만 자고 아무리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앉아 있어라. 졸리면 걸으세요. 집안에서라도 걸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걸 너무 좀 힘들어 하셔서 저희가 멜라토닌이 보충될 수 있는 서카딘도 드렸지만 낮 시간에는 이게 라이트 세라피라 그래서 이런 조명에서 빛이 나오면은 그게 눈에 자극이 되면 눈에서 멜라토닌 분비를 일으키는 우리 그런 생체 시계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멜라토닌 분비를 12시간 뒤에 이제 제대로 잘 나오게 도와주는 그런 치료들이 있어요. 그런 치료도 해가면서 정말 언제 눕고 언제 잠들고 언제 일어났고 낮잠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 수면 환경에 대한 체크들을 쫙 적는 슬립 다이어리, 수면 일지를 아주 꼼꼼하게 작성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심리 치료를 하면서 대인관계 민감성, 자존감 회복을 하고 약물의 도움도 좀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분이 어떻게 됐냐? 일단 낮밤이 구분되고 규칙적으로 수면이 되니까 이걸 내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아주 내가 이렇게 쓸모없고 나는 못한 사람이 아니구나. 작은 성공으로 효능감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무기력감이 점점 호전이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자니까 깊은 수면을 통해서 면역력도 회복하고 하니까 좋아지셨고 그러면서 이제 식사와 이런 식이나 대사의 조절들이 안정이 되고 비치료랑 이제 오전에는 이제 약간 이제 유산소를 넣었습니다. 일어나서 차라리 오전에 산책하면 멜라토닌을 이제 오전 빛을 통해서 실제로 합성할 수 있는 자연적인 아주 좋은 습관이니 오전 유산소 하세요 해서 유산소까지 추가하면서 합성을 도왔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식단 조절, 체중 감량까지 이어지니까 자존감이 회복되고 기분이 안정이 되셔서 결국에는 다시 일을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저랑 지금도 치료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기분도 정말 많이 안정화되셨어요. 스테이블해져서 약도 많이 줄였고 그래서 저랑 약속한 게 낮에 일하고 밤에 자자. 이거를 너무 잘 지켜주셔서 지금은 한 30kg 정도 또 체중도 빼셔가지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제 사례 소개드렸고요. 네. 네. 사례를 듣다 보니까 저도 정말 우와 우리 여기 다니신 환자분들이 우리 이경은 원장님 또 수면을 개선했는데 정말 이제 삶 자체가 달라졌다. 진짜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예. 수면에 조금 집착하면서 자세히 보는 게 있는데 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단히 막 인생에 막 큰 결심이나 인생을 뒤바꿀 만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수면을 잡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데 네. 정말 그 뜨거운 관심으로 우리 질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좀 시간 내에 다 답변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은 되는데 최대한 빠르게 많이 답변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 윤희님께서 39년째 새벽 3시에 일어나시는데 이제 이전에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긴 습관이니까 이제 20대 초반에 생긴 게 막 10몇 년 넘으신 거잖아요. 고쳐지지 않고 4시간에서 6시간 주무십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데 낮잠도 안 자고 낮에도 피곤하질 않아서 숏 슬리퍼라고 들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근데 본인은 이제 3시에 안 일어나고 싶으신 거죠. 멜라토닌, 가바, 마그네슘, 비타민 D3 다 드시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네. 어떻게? 제가 굉장히 리스펙트하는 저의 그 교수님 중에 주은영 교수님이라고 삼성서울병원 수면센터 교수님께서 잠을 이렇게 주무세요.
똑같이. 숏슬리퍼. 숏슬리퍼라기보다 잠이 어드밴스 이제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깨시는 거예요. 한 9시쯤, 8시, 9시에는 주무셔서 새벽 3, 4시에 일어나셔서 이제 연구 활동이랑 아침 운동하시고 이렇게 걸어서 출근하시고 요런 패턴들이 있으신데,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거는 다음날 피곤하지 않으면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일상생활에 영향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치료를 정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 6시간까지는 괜찮은데 4시간은 너무 적거든요. 그게 누적이 되면 나이가 들면서 좀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깊은 수면이 나오는 12시에서 2시 반은 사수를 해서 주무시고 있기 때문에 수면이 약간 앞당겨진 거 말고는 큰 문제는 없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멜라토닌을 서방정으로 드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속방형제제 그냥 구입해서 드시는 거는 그냥 금방 한두 시간 만에 체내로 빠져버려서 생각보다 오히려 더 빨리 잠에 깨버리거든요. 그래서 7, 8시가 내인성으로 좀 작용하는 오리지널 서카딘 같은 거를 드시고 있는 건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들 좀 빠르게 볼 건데요. 인니님께서 수면 시 일을 자주 가는데 수면에 안 좋을까요? 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는 것도 근육 센서 붙여가지고 수면 검사 때 체크를 해드리니까 이게 치료할 수준인지는 한번 보험도 되고 실비도 되니까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1님께서 인니님 다음에 11님이 질문 올려주셨네요. 요새 열대야 때문에 엄청 자주 깼다가 잠이 듭니다. 잠의 퀄리티가 안 좋은 것일 텐데 잘 자는 팁이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 지금 다 그러시거든요. 열대야 때문에 에어컨 틀면 추워서 깨시고 에어컨 끄면 또 더워서 깨시고 지금 사실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뭐 기본의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이게 수면 위생이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수면도 그러니까 병원에서 위생 관리 중요한 것처럼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온도를 이제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게, 너무 습하지도 않게 이렇게 적절한 온도, 지속 가능, 잠 안 깨고 잘 잘 수 있는 온도로 맞춰주고, 또 해도 길잖아요. 아침에 해 일찍 뜨니까 사실 암막 커튼이나 또 평소에는 이 각도로 햇빛이 안 들어왔는데 햇빛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도 수면에 영향 미치니까 이제 환경을 개선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더 네. 덧붙이실? 아니요. 너무 대답을 잘 해주셔가지고 다음 질문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포메님께서 불안할 일이 있으면 잠을 쉽게 못 들어서 얕은 잠을 자서 개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럴 때 마음 편하게 자는 법이 있을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잠은 릴렉스고 이완이고 뇌파가 느려집니다. 그 전에 그 내가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간단한 호흡법이나 명상, 이제 수면 명상이라든지 이완 명상, 릴렉세이션 명상들이 많이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시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 많이 안정되시면서 스르륵 잠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윤님께서 알람을 20개씩 5분 간격으로 맞춰두는데요. 깨더라도 다음 알람 하려고 바로 끄는데 이렇게 자는 거 안 좋은 거 아는데도 알람을 잘 못 듣거나 잘 못 깹니다. 해결하고 싶어요. 혹시 좀 나이가 많이 어리신 편이시면은 진짜 막 10대, 20대 이분들은 좀 인생에서 제일 좀 아침잠이 많은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고백하자면 저도 약간 생체적으로 좀 올빼미 체질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저도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룸메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제 모닝콜로 했을 때 이제 그 노래를 이제 제일 싫어하는 그 노래에 굉장한 안티가 되고 제 룸메가 이랬기 때문에 일단 좀 남일 같지가 않은데요. 이거는 일단은 근데 딱 정해가지고 내가 약간 너무 다음 알람이 있다라는 여지를 두면은 자꾸 자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알람 배수진을 좀 쳐놓고 그쵸. 이런 게 좀 필요하겠고, 일단 더 중요한 건 좀 일찍 자는 거. 아마 약간 이제 좀 뭐 등교 시간이라든가 출근 시간 같이 좀 내가 바꿀 수 없는 시간대에 일어나야 돼서 이렇게 맞추신 것 같은데, 이거를 되게 아침에 일찍 자는 걸로, 그러니까 밤에 일찍 자는 걸로 수면 위상을 좀 땡겨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알람 맞춰놓고
자명종 알람 아주 시끄러운 거 해서 핸드폰이랑 자명종 알람을 문 밖에 두세요. 침대 옆에 두면 바로 끄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꺼야 되는 곳에 두시고 옆에 두지 마세요. 그러면 조금 더 나으실 거고, 저희가 다음 강의가 있어서 사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 드려서 아쉽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주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